이렇게 시장을 안도하게 만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과 이후의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일단 당장 이번에 이뤄진 기준금리 결정을 놓고 한동안 시장이 혼란스러웠는데 결국은 금리를 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3번 연속 인하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3.5에서 3.75%가 됐습니다. 이로써 한미 간 금리차도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연준은 점도표에서 내년 말 금리 중앙값을 3.4%로 제시해 내년에도 한 번 더 인하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점도표상으로 9월 회의에 비해 의견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제 전망은 대폭 수정됐습니다. 연준은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9월 제시한 1.8%에서 2.3%로 0.5%포인트나 높여 잡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2.9%, 내년 2.4%로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씩 낮췄습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단기 국채 매입 재개도 결정했는데요. 지급준비금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만기 1년 이하 국채를 사들이는 지준관리 매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400억 달러 규모로 단기 국채 매입이 시작됩니다. 네, 시장이 조금 더 주목했던 거는 당장 이번에 연준 금리 인하 여부보다 앞으로의 방향성이었는데 관련된 파월 의장 발언 전해주시죠. 네, 파월 의장은 낮춰진 현 금리 수준이 중립 범위 내에 놓이게 됐다며 향후 경제 상황 변화를 기다리며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건데요. 하지만 당초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금리 인상은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말해 오히려 비둘기파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고용 지표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일 것이라면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긴장감을 늦출 수 없지만 고점 대비 상당히 낮아졌고 관세 충격도 일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국내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 열흘 동안 집계된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 순항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가 좋은 흐름을 이어간 반면에 미국발 관세 영향이 남은 자동차는 후퇴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이게 휴일 등을 고려한 조업 일수가 1년 전이랑 매번 달라서 수출입의 증감률을 좀 잘 봐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수출은 205억 8천만 달러로 작년 대비 17.3% 늘었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 2천만 달러로 3.5% 증가했습니다. 반도체와 석유 제품 등이 수출 실적을 이끌었는데요. 수입은 206억 5천만 달러로 8% 늘었는데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등 품목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소폭 웃돌면서 열흘간 무역 수지는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력 품목별로 나눠서 실적을 보면 어땠습니까? 네, 우선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은 45.9%나 급증하면서 5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6%까지 오르면서 1년 새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베트남, 대만 등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특히 중국은 42억 3천만 달러로 12.9% 늘었고 베트남은 21억 3천만 달러로 35.8% 불어났습니다.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3.2% 감소한 35억 7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일평균으로도 14.6% 줄었는데 관세 여진의 승용차 수출이 5.7%가량 줄어든 여파로 보입니다. 한편 연간 누적 무역 수지는 65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누적 수출은 6,607억 달러로 3.3% 늘었고 수입은 5,949억 달러로 0.2% 줄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위험 요소를 꼽으라면 막대한 부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과 공공 할 것 없이 경제를 짓누르는 빚 문제, 오늘 뉴스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간에서는 역시 부동산과 얽혀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큰데 이와 얽힌 위험 신호가 2년째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대출을 못 갚고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임의 경매라고 하죠. 물건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법원 등기 정보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임의 경매 개시가 결정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가 4만 5,3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집계 중인 만큼 지난해 5만 2천여 건보다는 적지만
최근 5년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로 많습니다. 2022년만 해도 2만 4천 건에 그쳤습니다. 가령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이 3개월 이상 원리금을 못 갚으면 채권자인 은행 등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에 넘깁니다. 2020년부터 21년 저금리, 부동산 폭등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지만 높은 대출금리가 이어지면서 연체가 누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은이 2021년 8월부터 10차례에 거쳐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렸고 현재 2.5%를 유지 중이지만 여전히 대출금리는 5% 전후로 높습니다. 또 외곽 지역은 가격도 많이 안 오른 데다 최근 규제 지역, 토호제로 시장도 크게 위축돼 물량 처분이 어려운 점도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특히나 연말로 갈수록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어서 이른바 영끌족들의 물건이 계속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고금리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4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평금리는 연 4.12%에서 6.2% 수준입니다. 10월 말 금리 하단과 비교해 0.4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시장금리와 코픽스 등 대출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는 지표금리들도 일제히 오르고 있어서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가계부채를 잡고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기 위해 각종 대출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누르면 그 수요가 다른 쪽으로 튀는 현상을 풍선 효과라고 부르죠.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출 규제에 상대적 고금리인 이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지난달 가계대출 현황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정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으로 전달에 4조 9천억 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폭이 줄었는데요. 다만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조 3천억 원 늘어 직전달인 10월보다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1조 4천억 원, 보험사에서 5천억 원 증가폭을 키웠는데요. 은행권 가계대출액은 1조 9천억 원 늘며 증가폭이 전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시중은행이 높인 대출 문턱에 막힌 대출 수요가 이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로 이어진 셈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계대출 중에서는 앞서 경매 소식에서 본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주요 변수가 되는데 이 대출만 따로 집계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폭은 10월 2조 원에서 지난달 7천억 원으로 급감하면서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는데요. 이금융권 주담대는 10월 1조 2천억 원에서 지난달 1조 9천억 원으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은행권 주담대가 줄면서 기타 대출 증가액이 1조 2천억 원으로 역전하는 현상도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국내외 주식 투자가 확대돼 나타난 현상이라며 변동성이 커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지방주택담보대출에 한해 6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빚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정부 부채에다 한전이나 LH 등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통합 공공부문의 부채가 1,70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다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는데 올해는 또다시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지용배 기자. 네, 지용배입니다. 네, 일단 지난해 정부 부채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네, 국제 비교에 쓰이는 기준인 일반 정부 부채에 따르면 1,271조 원, 일반 부채는 1,271조 원에 달했습니다. 기존해보다 53조 5천억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까지 더한 공공부문 부채는 1,74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역시 65조 3천억 원 늘었는데요. 이 재부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 정부 부채 증가와 정책사업 확대 등에 따른 비금융 공기업 부채 증가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 성장 대비, 즉 GDP 대비 비율로 보면 각각 0.8%포인트, 1.5%포인트 떨어진 49.7%, 68.0%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모두 감소한 것입니다.
경상 GDP가 6.2%나 증가한 영향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나라 살림 적자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누계 기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 원 적자를 기록했고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나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 1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2020년, 2022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인데요.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 수지가 111조 6천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과 SK텔레콤 등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들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보험을 고작 10억 원 한도로 가입해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죠. 그렇다면 내 재산을 모두 맡아둔 은행은 이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우선 문제의 보험이 뭔지부터 다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름이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 보험이죠.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비해서 관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정보 주체 수가 10,000명 이상인 곳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가입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소 가입 한도를 너무 낮게 설정했다는 점인데 가입자 100만 명 이상의 매출 800억 원 초과 구간에 있는 대기업도 최소 가입 한도가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최근 3,370만 명의 정보를 유출한 쿠팡과 지난 4월 2,300만 명의 정보 유출 사고로 낸 SKT 모두 가입 한도가 10억 원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한도 상향 여부를 현재 논의 중으로 금융회사의 보안 투자 확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은행은 이 보험의 한도를 얼마나 설정해뒀습니까? 네, 6대 은행 중에서 국민, 하나, 우리, 기업은행은 100억 원, 신한과 농협은행은 200억 원 한도로 이 보험에 가입해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은행들도 1년마다 해당 보험을 갱신하는데요. 기업은행이 어제 이 보험에 내년도 신규 가입을 위한 입찰을 시작했는데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가입한 올해 보험 한도와 동일한 100억 원 한도로 그대로 가입하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입자가 많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배상액이 아주 커질 수 있는데 보험금을 받아서 거기에 보탤 수 있다는 뜻이지 배상 한도까지만 배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 이지스 자산운용의 매각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지스 자산운용에 위탁했던 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업계에 미칠 파장도 상당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이지스 운용에 투입했던 자금을 회수한다고요? 네, 현재 자금 회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의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 위탁자산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 측은 펀드 실사 과정에서 일부 기본 정보가 투자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회계법인에 제출된 것은 맞다며 대표이사가 국민연금에 방문해 설명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이지스 자산운용 위탁 자산은 약 2조 원 수준인데요. 이지스 자산운용 측은 국민연금의 자금 회수 검토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이미 흥국생명이 소송을 예고하면서 매각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첩첩산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금이 빠져나갈 시 이지스 자산운용의 기업 가치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치를 재산정해야 하고 또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보니 매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매각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이지스 자산운용으로부터 발을 빼면 다른 연기금들도 동참해 자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계 1위인 이지스 자산운용의 시장 영향력도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금들이 회수한 자금을 이관할 다른 운용사를 찾으면서 국내 부동산 자산운용 업계의 판도가 뒤집힐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속 이례적으로 주민등록번호까지 털린 넷마블에서 이번에는 손자 회사의 청산 방식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넷마블의 손자회사 글로벌게임즈가 법인 해산을 결정했는데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받으려면 나흘 안에 사직서를 내라고 공지하면서 압박성 퇴사 요구를 한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법인 청산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게임즈는 지난 8일 사내 설명회를 열고 법인 해산 계획과 퇴직 프로그램을 공지했습니다. 회사는 이달 안에 퇴직하는 직원에게 기본 퇴직금과 2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원하는 경우 넷마블 네오나 넷마블 몬스터 등 넷마블 계열사들로의 전환 배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라고 안내를 했는데요. 문제는 결정 시한입니다. 위로금을 받으려면 공지 나흘 뒤인 당장 내일까지 사직서와 대기 발령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넷마블 그룹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예고 없는 법인 청산 통보에도 불구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위로금도 없다라는 퇴사 방식은 노동자의 협상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압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의 퇴사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직원 40여 명 전원에 대한 전환 배치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네, 물론 법인을 청산하는 것이야 당연히 회사가 해야 하는 경영상 결정일 텐데 노동자들에게 나흘밖에 말미를 주지 않는 것은 좀 여유가 너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뭡니까? 네, 글로벌게임즈의 모회사이자 넷마블 자회사인 카밤 측은 지난 8년간 누적 적자가 670억 원에 달하며 신작 개발 등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산을 결정했다면서 경영난에 의한 청산인 만큼 운영 자금이 1월분까지밖에 남지 않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 결정 이후 직원 공지까지 시간을 더 앞당겼어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이번 법인 청산으로 글로벌게임즈가 개발한 게임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의 서비스도 내년 3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노스페이스가 오리털 패딩을 거위털 100% 패딩으로 둔갑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문제의 패딩을 포함한 대표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 패딩의 대명사격이었던 노스페이스가 고객의 혜택을 늘리기는커녕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노스페이스가 어떤 제품들 가격을 얼마나 올린 겁니까? 네, 노스페이스가 이번 겨울 시즌 주요 패딩 제품 가격을 지난 겨울 시즌보다 5%에서 7% 인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전소미 패딩으로 인기인 노벨티 눕시 다운 자켓은 36만 8천 원에서 38만 8천 원으로 5.4% 올랐고 해당 모델의 어린이 패딩은 30만 8천 원으로 7%, 패딩 조끼는 28만 8천 원으로 7.5% 인상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최근 충전재 혼용률을 잘못 표기해 논란이 된 제품들입니다. 이와 함께 30만 원대였던 레트로 눕시 자켓도 이번에 5% 넘게 오르면서 41만 9천 원으로 비싸졌습니다. 노스페이스 측은 원부자재 가격급 등 환율 물류비 상승 등으로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의 혼용률 오기제, 이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의 단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집단 분쟁 조정 신청 등 피해 구제 절차를 추진 중이고 참여연대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노스페이스는 무신사 등 온라인상 제품 설명에 거위 솜털 80%, 깃털 20%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재활용 오리털이 사용됐습니다. 거위털은 오리털보다 보온성과 가격이 높은 소재인데요. 이번 혼용률 오기제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하면서 KTX와 9호선이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1에서 8호선은 오후에 예정된 노사 협상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당장 출근길 대란은 없었습니다. 네, 철도노사가 밤사이 성과급 인상 등에 대해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오늘 오전 9시로 예고됐던 총파업이 취소됐습니다. 다만 파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닌데요. 임금교섭 세부안 등 일부 쟁점이 남아있어 양측은 추가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도 임단협 협상이 타결되면서 전 구간이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건 KTX와 9호선만 해당되는 이야기죠. 지하철 1에서 8호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1호선부터 8호선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데요. 오늘 오후 노조와 본교섭을 벌입니다.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 등을 놓고 막판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노조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 인상만 가능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교섭이 결렬되면 노조는 내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총파업 상황에 대비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방침인데요. 출근 시간대 100%, 퇴근 시간대 88% 운행률을 유지하고 시내버스 배차를 늘릴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내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적금, 청년 미래 적금이 출시됩니다. 원래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에 한해서 지원금을 더 주기로 했었는데 그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지원 대상이 어떻게 늘어나는 겁니까? 네, 청년 미래 적금은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3년간 최대 50만 원씩 납입하면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일부를 기여금 형태로 더 얹어주는 게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여금은 납입액의 6%로 하되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6개월 이내인 청년이 적금에 가입하고 3년간 근속하면 기여금 비율을 12%로 우대해 주도록 설계됐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우대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면서 가구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연매출이 1억 원 이하면서 가구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소상공인 청년도 우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우대 대상이 기존 1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0만 원씩 매달 납입한다면 기본 가입자는 연간 36만 원의 기여금을 받지만 우대 대상은 2배인 72만 원을 받습니다. 네, 다만 기본 가입자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기여금 비율 자체를 더 높여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더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치권에서는 6%인 기여금 비율을 8%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6%의 기여금 비율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대 대상이 늘긴 했지만 내년 관련 예산도 7,446억 원으로 그대로 확정됐는데요. 당초 금융위는 전체 480만 명의 청년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의 과대추산 지적에 320만 명으로 가입 예상치를 낮춰서 예산 확대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은 내년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